자, 중력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또 다른 힘인 탄성력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자유물체도 그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이 등장했는데요. 중력 말고도 대표적으로 수직항력이라든지 장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진 바가 있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이란 힘이 참 신기한 것이 여기에 10N짜리 물체를 올리면요, 수직항력이 10N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바닥이 또는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10N이고요. 이 물체가 20N짜리 물체라면 수직항력도 20N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게 30N짜리면 수직항력도 30N이 되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생님은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할 때 이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 의아했거든요. 이 무슨 뭐 마법의 힘인가? 어떻게 그 올려놓은 물체의 무게만큼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었던 학생이었고요. 먼 미래에 10년도 더 지나서 물리를 전공하다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에 대한 답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한테도 좀 공유해 주려고 해요. 그 전에 몇몇 반에서는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죠. 여러분은 미해결 난제의 리스트가 있나요? 지금 어딘가 공책에, 메모장에, 또는 뭐 메모 앱에 어딘가 한켠에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을 적어놓은 목록이 있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질문들은요, 어떤 질문들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답을 들어서 바로 납득이 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말고요. 막 이게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 나는 이게 계속 찝찝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난제들, 미해결 질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생기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거든요. 계속 묵혀놨다가 뭐 5년이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지나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질문들이 쌓여 있고 그 질문들은 또 질문이 들어온 지 짧게는 뭐 몇 년 후에, 길게는 뭐 10년 후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요런 요즘 해결되지 않은 아직 쌓여있는 나의 미해결 질문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공부 방법을 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매년 항상 미해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주로 물리학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을 수는 없겠으나 관심 가지는 과목이 있다면 분명히 미해결 질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과목에도 관심 없는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깊게 좀 똑바로 하고 있나? 그냥 앵무새처럼 배운 거를 그냥 따라 외우고 쓰고 할 줄만 아는가? 아니면 어떤 나만의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나 잘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이 이거죠. 물체가 무거울수록 도대체 왜 수직항력도 커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책상에 물체를 올렸을 때 왜 무게만큼의 수직항력이 발생하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만큼 발생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냥 물체 가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요. 정지에 있잖아요. 물체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수직항력이 그만큼 발생하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상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 이상한가? 가속도가 0인 건요, 수직항력이 무게만큼 작용해서
그러니까 R자 힘이 0이 되어서 그 결과 가속도가 0인 거죠. 얘가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 물었더니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이것의 원인이랍시고 대답하면 안 되죠. 가속도가 0이라서 수직항력이 무게만큼 작용한 게 아니라 수직항력이 무게만큼 작용해서 가속도가 0이란 결과가 초래된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랑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수직항력의 크기를 알아내야 할 때 무게가 10N인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직항력이 10N 작용했겠거니 하고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묻는 거죠. 야, 수직항력이 그만큼인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결과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그만큼 작용했겠거니라고 추론할 수 있었던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 두 문답은 타당한 문답이에요. 질문이 다르죠. 아까는 왜 수직항력이 무게만큼 작용하냐 라는 게 질문이었다면 지금 이 질문은 수직항력이 그만큼인 거 너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은 가속도가 0인 걸 통해서 가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라고 대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질문 수직항력은 왜 무게만큼 작용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뉘앙스에 가깝냐면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떤 기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길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직항력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길래 무게만큼의 수직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가까운 거죠. 근데 거기에 대고 가속도가 0이니까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도대체 왜 수직항력은 무게만큼 작용하냐, 무거울수록 왜 수직항력도 커지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책상이 엄연히 탄성체고 수직항력은 일종의 탄성력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수직항력이 무게만큼 작용하냐, 이 질문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왜 탄성력은 무게만큼 작용하냐, 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과 함께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책상은 탄성체고 수직항력은 탄성력인데, 그러니까 탄성력이 왜 무게만큼 작용하냐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해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적 쉽죠. 탄성력이 왜 무게만큼 작용하게 되느냐, 용수철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왜 무게만큼의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느냐, 누군가 묻는다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Q3 왜 탄성력은 무게만큼 작용하냐. 이거 용수철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상황도 마찬가지고 용수철에 뭔가를 매달아 놓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탄성체에서 탄성력이 발생하는 그 크기가 결정되는 기작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정도에 의존한다. 그죠? 많이 변형될수록 큰 탄성력이 발생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탄성력이 무게보다 작게 작용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보다 더 압축이 되겠죠. 탄성력의 크기가 결국 커질 거예요. 또는 탄성력이 이 압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무게는 요만큼인데 탄성력이 요만큼 작용한다고 쳐봐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 변형된 정도가 줄어들겠죠. 원래 모습으로 좀 더 돌아가겠죠. 결국 어디에 수렴하냐 하면 탄성력의 크기와 물체의 무게가 같아지는 그 상황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죠.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뭐 귀류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탄성력은 무게만큼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원래 질문이 뭐였죠? 원래 질문이라 함은 도대체 왜 책상 위에 뭔가 올려놨을 때 수직 항력이 무게만큼 발생하냐, 작용하냐. 누군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논리를.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직 항력이 일종의 탄성력이다. 책상은 탄성체고 수직 항력이 일종의 탄성력이다. 그런데 탄성력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되고 변형된 정도에 따라서 탄성력의 크기가 정해지고 만약 탄성력이 무게보다 작으면 더 압축돼서 탄성력이 증가될 거고 탄성력이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반대로 원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서 탄성력이 작아질 거고 결국 물체 무게와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그 상황으로 수렴한다 라는 이 진한 글씨로 써놓은 논리들을 매끄럽게 이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끄럽게 선생님 마음에 들게 못 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그냥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진한 글씨만 5줄 선생님 써줘도 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논리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꼼꼼히 읽으면서 이거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잠깐 몇 가지의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상황을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평형이란 말을 꼭 물리학뿐만 아니고 여러 과목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2학기에 이 평형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중대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뭐 이 힘이랑 저 힘이랑 평형을 이뤄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힘 평형을 넘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평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게 우리 관심 가진 물리량이 꼭 힘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평형을 다뤄볼 거고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예고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잘 골라서 관찰했을 때 이 물리량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지 않고 특정한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상황, 많은 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일단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는 거를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형값보다 작은 상태면 이걸 키워놓으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평형점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면 얘를 줄이려는 어떤 일종의 견제작용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평형점을 향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진 개를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많은 현상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규칙이 있다면 그 물리학의 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평형이란 주제를 우리가 다음 학기에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장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밧줄에 뭔가 매달았을 때 왜 더 무거운 물체를 매달면 적용하는 장력도 커지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논리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